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1.8%가 오른 겁니다. 그 수치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최대로 오른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사실은 가장 큰 손인데 여기에서 미국 국채를 다시 쏟아낸 데는 10년물 국채는 보유 비중이 100%를 넘어섰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109%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CPI는 품목을 2년 단위로 바꿉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지수들의 비중이 너무 높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 체감 물가 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반성이 연준 내외부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서 2012년부터는 그럼 우리가 근원 CPI 쓰지 말고 매 분기마다 품목을 바꾸고 품목의 비중도 현실에 맞게 하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를 통화정책의 참고지표로 쓰자라고 해서 2012년서부터 PCE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CE의 지수가 사실은 지난 1월 달 지수가 전월에 비해서 아주 경미하게 올랐는데, 즉 지난달에는 5.3%였는데 이게 5.4%로 0.1%뿐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건 왜 그러냐면 그간 인플레이션 지수가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 하반기쯤 돼서 이거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비록 0.1%에 지나지 않는 반등세지만 반등세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시장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쇼크로 맞은 거예요. 이거 긴축 기조가 완화되는 건 물 건너갔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여파가 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던 현상이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드디어 4%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뛰어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의 모기지 30년물 금리하고 아주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를 30년짜리를 빌리면 그 사람들이 30년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10년마다 한 번씩 모기지를 이렇게 갈아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기지 30년 금리하고 직결되는 게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1월 인플레이션이 4.3%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의 지난해 예산을 보면 세출 총액이 107조 엔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국채 이자 갚는데 이자하고 원리금을 갚는데 예산의 25%를 썼어요. 지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갖고 있음에도 네. 만약 이걸 버티지 못하고 일본의 기준금리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본의 예산에서 그런 이자 및 원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25%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 미국처럼 뭐 4%까지 되면은 이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일본이 세입을 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 말로 가더방에 갇혀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일본의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주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국채 보유 비중이 한 10년 사이에 13%에서 지금 50% 이상으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10년물 국채는 보유 비중이 100%를 넘어섰어요.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 100이라면 사실은
100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109%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준은 그 금융기관 같은데 국채를 빌려줘요. 즉 그 빌려준 국채를 그걸 다시 빌려서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00이라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장부상으로 잡힌 게 109%야. 그러니까 9%는 공매도 물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매도 물량은 그 결국은 뭐에 베팅을 하는 거죠? 하락?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국채 가격 하락, 네.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네. 지난해 중국이 이 위안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보면은 6.3 근처에 있던 게 7.3까지 치솟으면서 중국이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에 있었던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 환율 방어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안화가 치솟고 있어요. 즉 이게 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를 뚫고 올라가면 아마 중국 정부도 환율 방어에 나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7 위안을 이 포치라고 부르는데 이 포치를 뛰어넘으면은 중국 정부도 이제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되고 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다시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사실은 가장 큰 손인데 여기에서 미국 국채를 다시 쏟아낸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10월 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순매도한 금액이 2,464억 달러였어요. 이러한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기조, 즉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연준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 상황이 더 악화돼서 미국 국채 시장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면 과연 연준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취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커, 지금 상황은. 네. 그런데 미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이게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은 어느 걸 택할 것 같습니까? 즉 이거를 요약해 보면 만약 미국의 국제 시장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줄어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이 얘기는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수요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축통화에서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그냥 미국 통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미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달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맞아요. 뭔가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맞아요.